독일 국방부 대책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재생된 단 17초짜리 영상. 푸른 하늘 위에 떠 있던 30대 드론이 하나도 빠짐없이 사라졌습니다. 미사일 발사도 없었고 요란한 폭발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경악한 건 그 무기의 발사 비용이 단 2,000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한장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건 어느 나라 무기인가?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한민국 레이저 방공 실전 배치 완료입니다. 그날 밤 유럽의 방공 전략은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5년간 독일 DLR에서 방산기술 실증 분석관으로 일해온 저 안드레아 슈타이너는 그날까지만 해도 유럽의 방공체계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베를린 국방부 회의실에서 재생된 그 영상을 본 순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드론 일대가 전차 일대를 파괴하는 시대가 왔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확인된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의 전쟁에서 우리는 참혹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러시아군의 T-80 전차 127대가 단돈 5만 달러짜리 FPV 드론에 의해 파괴되었고 우크라이나의 레오파르트2 전차 역시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기존 방공 시스템의 무력함이었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던 게파르트 자주 대공포는 분당 550발을 발사하지만 작고 빠른 드론 앞에서는 명중률이 15%에 불과했습니다. 한 발당 5,000유로의 비용을 들여 쏘는 대공미사일로 500달러짜리 드론을 맞추는 건 경제적으로도 말이 안 됐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전쟁이야. 제 동료인 프란츠 밀러 박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토 합동참모본부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더욱 암울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확인된 드론 공격만 8만 3천여 건. 이 중 92%가 성공적으로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군집 드론의 등장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개발된 스와맥스 시스템은 동시에 1,000대의 드론을 운용할 수 있었고 이란이 이를 도입해 2024년 4월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했습니다. 350대의 드론과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왔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시스템은 하루 만에 1조 8천억 원을 소모했습니다. 기존의 모든 방공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됐어. 제가 15년간 이 업무를 해오면서 이런 절망감을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로 5만 달러, 독일의 IRIS-T 미사일 한 발로 40만 달러를 써가며 500달러짜리 드론을 잡는다? 이건 완전히 비대칭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미래 전망이었습니다. 중국의 DJI, 미국의 스카이디오,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즈 등 주요 드론 제조업체들은 2025년까지 AI, 자율주행 드론의 단가를 200달러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대공미사일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잉그리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방공 개념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르겠어. 미사일로 미사일을 막는 시대는 끝났어. 하지만 대안이 보이지 않아. 잉그리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막스와 안나는? 아이들의 미래는 안전할까? 8살 아들 막스와 6살 딸 안나를 생각하니 더욱 암담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하늘에서 언제든 죽음이 날아들 수 있었습니다. 나토 긴급회의가 연이어 소집됐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새로운 방공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독일의 숄츠 총리는 전통적인 미사일 방어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아무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펜타곤의 CSUAS 소형 무인 항공 시스템 프로그램에 50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아직 실전에서 검증된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영국의 드래곤파이어 레이저는 여전히 시험 단계였고 프랑스의 시라스 레이저는 출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뭔가 흥미로운 걸 개발했다더군. 프란츠가 흥미진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이저 방공 무기를 실전 배치했다는 소식이야. 그 순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미국도 못한 걸 한국이 했다고. 하지만 곧 그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이 레이저 무기를? 제가 프란츠의 말을 듣고 터져나온 첫 반응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나토 브뤼셀 본부에서 열린 긴급 방공회의에서였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비슷한 반응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미국도 아직 시제품 단계인데 한국이요? 프랑스 대표단의 장 피에르 듀랑 준장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헬리오스도 아직 테스트 중이고 레이시온의 HEL은 출력 부족으로 중단됐잖아요. 하지만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보고서 한 장이 우리를 침묵시켰습니다. 대한민국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실전 대응 레벨 5 인증 완료. 라는 제목의 나토 정보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영국 국방부의 제임스 윌슨 중령이 보고서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10년은 앞서 나간 거네요.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천광 시스템은 20kW 출력으로 3km 거리의 드론을 10초 만에 격추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비용이었습니다. 한 발당 2,000원. 우리가 쓰는 IRIS-T 미사일의 20만 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이상하다. 한국은 언제부터 레이저 기술이 이렇게 발달했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로 유명한 나라였지 첨단 무기 개발 강국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중심으로 조용히 레이저 무기를 연구해왔던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이미 철판 관통 시험에 성공했고 2019년부터 본격적인 무기화에 착수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 프란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독일이 라인메탈 HEL에만 매달려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완료한 거네. 더욱 당황스러운 건 우리 정보기관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사업청과 한화시스템이 공동 개발한 천광은 2024년 10월 4일 충남 계룡대에서 공개적으로 시연되었는데 우리는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군이 발표한 테스트 결과를 보세요. 이탈리아 대표인 마르코 로시 대령이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30대의 드론을 30발로 100% 격추 성공. 이건 우리가 꿈꾸던 수치예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수십억 유로를 쏟아부으며 개발하려던 시스템을 한국이 이미 완성해서 실전 배치까지 마쳤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설마 과장된 거 아닐까요? 네덜란드 대표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실제 성능은 발표와 다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미국 국방부에서 파견된 마이클 톰슨 중령이 추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펜타곤에서 독자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천광 시스템은 실제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개발 중인 DEM 쇼레드보다 실용성이 뛰어나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러움과 동시에 약간의 모멸감이었습니다. 15년간 방산 기술 분석을 해오면서 항상 미국, 독일, 영국이 기술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게임 체인저가 나타난 겁니다. 한국의 접근법이 우리와 달랐어요. 톰슨 중령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고출력, 장거리를 추구했지만 한국은 실용성과 경제성에 집중했습니다. 20kW 출력으로 충분히 드론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게 바로 핵심이군.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는 100kW, 200kW를 만들려고 애쓰는 동안 한국은 당장 쓸 수 있는 20kW 시스템을 완성한 거야.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방에서 아내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잉그리드, 오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간 것 같아. 한국이요? 그 K-팝 나라 말이에요?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무기도 만들어요? 그게 생각보다 대단한 기술력을 가진 것 같아.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
저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조사해 봤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기술, LG의 디스플레이 기술, 현대의 조선 기술. 생각해보니 한국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었습니다. 레이저 기술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거죠. 이건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보고서와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레이저 무기가 우리의 방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사인 하인츠 슈미트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국장님, 한국 출장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천광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안드레아.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게.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방공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할지도 모르니까. 슈미트 국장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2주 후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이었죠. 만약 한국의 레이저 무기가 정말 우리가 찾던 해답이라면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서구 중심의 기술 우위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었으니까요. 안드레아 박사님이시죠? 공항 출구에서 저를 맞이한 건 국방과학연구소의 김민준 박사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유창한 영어와 함께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천광 시스템에 대해 정말 많이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내일 대전 ADD에서 시연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선 서울 외곽의 훈련장에서 모의 실전 훈련을 참관하시죠. 모의 실전이요? 제가 놀랐습니다. 실제 드론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네, 저희는 매주 실전과 같은 조건에서 훈련합니다. 오늘은 30대의 다양한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서울 외곽 모처. GPS도 차단된 기밀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넓은 평야에 설치된 천광 시스템이 처음으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컴팩트하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 HEL은 트럭 3대 크기였는데 천광은 컨테이너 하나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실용성을 중시했거든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고정형이지만 48시간 내에 철수와 재배치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유지보수가 간단해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검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대, 2대. 어느새 30대의 드론이 다양한 고도와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쿼드콥터부터 고정이까지 다양한 형태입니다. 훈련 통제관이 설명했습니다. 일부는 지그재그로 회피 기동을 하고 일부는 초저고도로 침투합니다. 실전과 동일한 조건이죠. 천광 시스템의 레이더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는 30개의 표적이 빨간색 점으로 표시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발사! 소리도 연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검은 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우개로 지우듯이 하나씩 둘씩. 세상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7초 만에 30대 모든 드론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폭발도 연기도 소음도 없이 그냥 조용히 사라진 겁니다. 100% 격추 성공입니다. 통제관이 담담하게 보고했습니다. 소요 시간 17초, 발사 비용 총 6만 원. 17초에 6만 원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의 IRIS-T 미사일 한 발이 40만 달러인데 30배 많은 표적을 1000분의 1 비용으로 처리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초당 30만 킬로미터죠. 드론이 아무리 빨라도 회피할 수 없어요. 게다가 직진성 때문에 명중률이 거의 100%입니다. 저는 떨어진 드론 잔해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폭발로 부서진 게 아니라 핵심 부품들이 열에 의해 녹아 있었습니다.
배터리, 전자회로 엔진. 모든 게 과열로 인해 작동 불능 상태였습니다. 섭씨 700도 이상의 열을 집중 조사합니다. 기술진이 설명했습니다. 드론의 핵심 부품들이 견딜 수 없는 온도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아내에게 화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잉그리드, 오늘 정말 놀라운 걸 봤어. 한국의 기술이 우리 상상을 뛰어넘어. 정말요? 어떤 걸 보셨는데요? 아내가 궁금해했습니다. 17초 만에 30대의 드론을 모두 격추했어. 소리도 없이 연기도 없이. 마치 SF 영화 같았어. 저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이 더 안전해지는 건가요? 아내가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거야. 이들의 기술 철학이 우리와 완전히 달라. 다음 날 대전 ADD 본관에서 더 자세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천광 개발팀장인 박성호 박사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실전 배치 가능한 시스템을 목표로 했습니다. 박 박사가 강조했습니다. 고출력보다는 안정성, 장거리보다는 경제성을 택했죠. 하지만 20kW로 정말 충분한가요? 제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미국은 100kW를 목표로 하는데 용도가 다릅니다. 박 박사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소형 드론과 무인기가 주 표적입니다. 20kW면 충분해요. 대신 연속 사용이 가능하고 유지비가 저렴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던 겁니다. 우리가 최고 성능을 추구하는 동안 한국은 최적 효율을 찾았던 거죠. 블록 -2는 30kW, 블록 3는 100kW로 단계적 발전을 계획 중입니다. 박 박사가 로드맵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블록 -1이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10년을 기다리는 대신 80% 완성도의 시스템을 지금 당장 배치한 겁니다. 그리고 그 80%가 현재 위협이 95%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 기술을 유럽과 공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박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걸 논의하기 위해 박사님이 여기 오신 거 아닌가요? 그날 밤 저는 베를린의 상사에게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국장님, 한국의 기술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찾던 게임 체인저가 맞아요. 확신하나, 안드레아? 네, 확신합니다. 이제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셋째 날,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화시스템 연구소에서 만난 이정민 수석 연구원의 한마디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었거든요. 안드레아 박사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 연구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럽은 왜 미사일로 미사일을 막으려고 하시나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표적을 요격하려면 물리적 충격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그건 20세기 방식입니다. 이 연구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21세기에는 빛으로 막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사고의 패러다임이 달랐던 겁니다. 미사일이 아니라 빛으로 막는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생각해보니 논리적이네요. 한국 연구진이 설명한 천광의 핵심 철학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설계한 방공체계의 핵심은 무제한 사용 가능한 무기였습니다. 전기를 기반으로 한 레이저, 탄두도 없고 유도장치도 없었습니다. 탄창 교체도 필요 없고 재장전도 필요 없어요. 김민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전력만 공급되면 하루 종일 쏠 수 있습니다. 가격도 고작 한 발에 2,000원이고요. 2,000원.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독일의 IRIS-T 미사일 한 발이 54만 달러 7억 원인데 27만 분의 1 가격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저렴할 수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전기료입니다. 이정민 연구원이 간단히 답했습니다. 20kW를 10초간 사용하면 0.056kWh. 한국 산업용 전기료로 계산하면 약 2,000원이죠. 제가 계산기를 꺼내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맞았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운용비는 순전히 전기료였던 겁니다. 그럼 하루에 몇 번이나 쏠 수 있나요? 제가 궁금해했습니다.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면 이론상 무제한입니다.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실제로는 시스템 과열 방지를 위해 발사 간격을 둡니다. 그래도 시간당 200발은 충분히 가능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시간당 200발이면 하루에 4,800발. 비용으로 계산하면 960만 원. 독일 미사일 한 발 값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한국은 쏘는 무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무기를 만든 거군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박성호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무한탄창 개념으로 접근했어요. 그때 연구진이 보여준 비교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보세요. 이 연구원이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2024년 4월 이란 공격 당시 하루에 1조 8천억 원을 썼습니다. 반면 천광으로 같은 규모의 공격을 막으면 6천만 원이면 충분해요. 300분의 1 비용이네요. 저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김 박사가 강조했습니다. 미사일은 떨어지면 끝이지만 레이저는 계속 쏠 수 있어요. 한국 연구진의 철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환경까지 생각했더군요. 미사일 요격 시 발생하는 잔해를 생각해 보세요.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도심 상공에서 미사일이 폭발하면 파편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깨끗해요. 아, 그래서 2022년 북한 드론 침입 때 한국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거군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민간 피해가 우려돼서. 정확합니다. 하지만 천광이 있으면 그런 걱정이 없어요.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낙탄 피해 제로, 소음 제로, 연기 제로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천광의 실제 운용 장면을 더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연장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테스트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접근법이 얼마나 실용적인지 깨달았습니다. 날씨의 영향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레이저의 고질적인 약점이었거든요. 확실히 제약은 있습니다. 이 연구원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짙은 안개나 폭우에서는 효율이 떨어져요. 하지만 기존 방공망과 연동해서 운용하면 문제 없습니다. 연동이요? 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일부로 개발됐거든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천궁 미사일이, 날씨가 좋으면 천광이 담당하는 식이죠. 그제야 저는 한국의 전략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레이저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존 시스템과 조화롭게 통합해서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는 거였죠. 우리 유럽은 완벽한 단일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한국은 최적의 혼합 시스템을 만든 거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식 접근법입니다. 박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않고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조화시키는 거죠. 그날 저녁 한국 연구진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안드레아 박사님, 이정민 연구원이 소주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왜 100kW, 200kW에 집착하시나요? 더 강력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kW면 충분해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드론의 핵심 부품들은 대부분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이거든요. 700도만 되어도 녹아요. 그럼 100kW는 과잉이군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네, 비용만 10배 늘어나죠. 박 박사가 웃었습니다. 저희는 적정 기술을 추구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지 않게. 그 순간 저는 한국의 기술 철학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최적점을 찾는 거였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것이 바로 한국의 혁신이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사고의 혁신. 그날 밤 호텔에서 베를린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들의 접근법을 배워야 한다. 한국에서의 넷째 날, 저는 천광의 진짜 위력을 목격했습니다. 대전 ADD 시험장에서 진행된 극한 상황 시뮬레이션에서였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 방산 인생 15년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테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성호 박사가 신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시간 동안 연속으로 격추 작전을 진행합니다. 1시간 동안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시스템이 과열되지 않을까요? 그걸 확인하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김민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실전에서는 몇 시간 동안 지속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웨이브 드론 50대. 천광이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저 빔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늘의 드론들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요 시간 28초 전부 격추. 통제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2분 후 두 번째 웨이브 드론 70대. 이번에는 더 다양한 형태였습니다. 소형 쿼드콥터부터 중형 고정이까지. 35초 전부 격추. 5분 후 세 번째 웨이브 드론 100대.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42초 전부 격추. 이런 식으로 1시간이 지났습니다. 총 20개 웨이브 드론 1200대. 모두 격추됐습니다. 단 한 대의 누락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1시간에 1200대를 격추했는데도 시스템이 멀쩡하네요. 총 운용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김 박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궁금합니다. 240만 원입니다. 240만 원이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드론 한 대당 2,000원. 정말 그 가격 그대로였습니다. 한국의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240잔 값이에요. 이정민 연구원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독일의 IRIS-T 미사일 3발 값보다 싸죠.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커피값으로 1200대의 드론을 막은 겁니다.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보안 기술로 천광을 개발했습니다. 박 박사가 시스템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기존 천궁2 미사일로는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소형 표적들을 천광이 담당하는 거죠. 그때 제게 보여준 비교 데이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천궁2 미사일 한 발이 15억 원입니다. 김 박사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드론 한 대 잡는데 15억 원을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천광이 필요한 겁니다. 경제적 효율성이 75만 배 차이네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박 박사가 강조했습니다. 천궁 미사일은 표적 하나당 최소 10초가 필요해요. 천광은 2초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그날 오후에 본 실전 테스트 영상은 놀라웠습니다. 30대의 드론 편대가 다양한 각도에서 동시에 접근했는데 천광이 정확히 2초 만에 한 대씩 처리해서 총 1분 만에 모든 드론이 전멸했습니다. 유럽의 무기 체계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현실성이군요. 저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경쟁력입니다. 박 박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날 저녁 한화 시스템 본사에서 만난 장영진 상무는 더욱 놀라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안드레아 박사님, 천광의 진짜 장점을 아직 다 보지 못하셨어요. 장 상무가 미소 지었습니다. 더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다중 표적 동시 대응 능력입니다. 장 상무가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한 번에 5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순차적으로 격추할 수 있어요. 화면에서 천광이 마치 게임의 스킬처럼 5개 드론을 거의 동시에 처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소요 시간은 8초.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빔 스위칭 기술입니다. 기술진이 설명했습니다. 레이저 빔을 초고속으로 이동시켜서 여러 표적을 번갈아가며 타격하는 거죠. 마치 여러 개의 레이저가 동시에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레이저입니다. 장 상무가 웃었습니다. 이것도 비용 절감의 일환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레이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레이저 무기의 운용 방식 자체를 혁신한 겁니다. 군집 드론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을 물었습니다. 테스트해 볼까요? 장 상무가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특별 시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200대의 소형 드론이 동시에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시작합니다. 통제관의 신호와 함께 하늘이 검게 물들었습니다. 200대의 드론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습니다. 천광 시스템이 풀가동됐습니다. 레이더가 빠르게 회전하고 레이저 터렛이 정신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해.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하늘의 검은 점들이 마치 비가 그치듯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소요시간 4분 30초, 격추율 97.5%. 통제관이 보고했습니다. 5대가 통과했네요. 제가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김 박사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195대를 막았으니 충분히 의미가 있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의 현실적 접근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00%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고 97.5%의 실용적 효과에 만족하는 겁니다. 운용 비용은 얼마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40만 원입니다.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독일 미사일 한 발보다 싸죠. 저는 그날 밤 베를린에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국장님, 한국의 천광 시스템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경제성, 효율성, 실전성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앞섰어요. 확신하나, 안드레아? 네, 100%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도 한국의 방식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천광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공 패러다임임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유럽이 찾던 답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회의실에서 진행된 글로벌 레이저 무기 현황 브리핑에서였습니다. 그날 들은 내용은 제가 15년간 믿어왔던 서구 기술 우위에 대한 모든 신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미국의 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준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헬리오스는 뭔가요? 저는 놀랐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헬리오스는 미 해군의 차세대 레이저 무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헬리오스는 여전히 시제품 단계입니다. 박성호 박사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3년에 USS 프렐레함에 탑재됐지만 실전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예요. 왜 그런가요? 출력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이정민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60kW로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30kW도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게다가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유지보수가 어렵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최첨단 레이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레이시온의 HEL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2024년에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김 박사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10년간 50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실용화에 실패했어요. 50억 달러를.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천광 개발에 쓴 비용의 50배였습니다. 미국의 문제는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다는 겁니다. 박 박사가 분석했습니다. 100kW 이상의 고출력을 추구하다가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때 보여준 비교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레이저 무기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실패하거나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여준 비교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레이저 무기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실패하거나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공중 레이저 프로젝트인 ABL은 2014년에 완전히 취소됐어요. 김 박사가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고에너지 레이저 이동형 실증기인 HEL-MD는 2022년에 중단됐고요. 헬리오스는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실전 배치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박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 에너지 기동형 단거리 방공 시스템인 DEM 쇼레드는 아직도 테스트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미국은 지금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레이저 무기가 없다는 말인가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 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시제품 단계예요. 이스라엘 상황은 더욱 아이러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방공 기술의 최강자로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아이언돔은 미사일 기반 시스템이에요. 이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유지비만 연간 수백억 원이 들어갑니다. 2024년 4월 이란 공격 때 하루에 1조 8천억 원을 썼죠. 그래서 아이언빔을 개발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언빔은 아직 개발 중입니다. 박 박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라파엘에서 2018년부터 개발하고 있지만 실전 배치는 2025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도 아직 레이저 방공 무기가 없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지어 아이언빔의 목표 출력이 100kW인데 아직 그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직 실전용 레이저 무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정말 세계 최초인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무기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박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천광은 이미 한국군 방공부대에 정식 배치되어 운용 중이에요. 그때 장영진 상무가 추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한국은 실제 도시 방공망에 천광을 이미 탑재 완료했습니다. 도시 방공망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서울 주요 지역과 인천공항, 부산항 등 핵심 시설에 이미 천광이 배치되어 있어요. 장 상무가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직 개발 단계에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완료한 겁니다. 유럽은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자조적으로 물었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 HEL은 출력이 20kW에 불과해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천광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시스템이 불안정합니다. 영국의 드래건파이어는요? 아직 테스트 단계예요. 실전 배치는 2026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프랑스는 시라스 레이저는 출력이 부족해서 소형 드론도 제대로 못 잡아요. 박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이스라엘도 모두 한국보다 뒤처져 있었던 겁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됐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기존 강대국들이 한국을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장 상무가 웃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때 김 박사가 보여준 해외 문의 현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37개국에서 천광 도입 문의가 왔습니다. 김 박사가 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호주. 미국도 문의했다고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네, 펜타곤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장 상무가 미소 지었습니다. 자국의 기술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서 한국 기술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역사적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술의 패권이 서구에서 한국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유럽은 선택해야 합니다. 박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비싼 실패를 계속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검증된 성공을 선택할 것인가. 그날 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내에게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잉그리드, 내일 독일에 도착하면 바로 국장님께 보고할 거야.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야 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한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 이제 우리가 배울 차례야.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도시 위로 펼쳐진 보이지 않는 레이저 방공망이 미래 방위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베를린에 도착한 지 3일 후 제 책상 위에는 긴급 공문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온 기밀 도장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저는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6년 나토 합동 방공훈련 보이지 않는 방패. 인비저벌 실드 대한민국 천광 시스템 공식 참여 요청. 세상에. 저는 문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나토가 먼저 한국에 손을 내민 겁니다. 하인츠 슈미트 국장이 제 사무실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안드레아, 자네가 한국에서 가져온 보고서 때문에 브뤼셀이 난리 났네.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한국 국방부에 연락했어.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응,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직접 통화했다고 해. 천광 시스템을 나토 훈련에 공식 초청한다고. 제가 한국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나토 최고 위층까지 올라간 겁니다. 한국 천광 시스템 유럽 방공 위기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제목의 30페이지 보고서였죠. 자네 보고서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뭔지 아나? 슈미트 국장이 물었습니다. 어느 부분 말씀이신지요? 한국의 천광 시스템은 나토 전체 레이저, 무기 예산의 10분의 1 비용으로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는 부분이야. 국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브뤼셀 장성들이 그 문장을 읽고 회의실이 조용해졌다더군. 2주 후 저는 다시 한번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나토 대표단의 일원으로서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미국에서 온 30명의 군사 전문가들과 함께였죠. 이상한 기분이네요. 프랑스의 장 피에르 듀랑 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배우러 오다니. 시대가 바뀐 거죠. 영국의 제임스 윌슨 중령이 답했습니다. 한국이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낸 거예요. 김포공항 근처 모처에서 진행된 첫 번째 시연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준비한 시나리오는 다국적 군집 드론 침입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제 오를란텐 30대, 중국제 윙룽 드론 50대, 이란제 샤헤드 드론 100대가 동시에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박성호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180대를 동시에요? 미군 대표인 마이클 톰슨 중령이 놀랐습니다. 네, 실전에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김민준 박사가 답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하늘이 까맣게 물들 정도로 많은 드론들이 나타났습니다. 나토 대표단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천광 3대가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늘의 점들을 하나씩 지우는 것 같았습니다. 소요시간 6분 42초, 격추율 98.9%. 통제관의 보고가 울렸습니다. 178대 격추, 2대 통과. 부통제관이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나토 대표단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6분 만에 180대 중 178대를 격추한 겁니다. 운용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독일의 프란츠 밀러 박사가 물었습니다. 35만 6천 원입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35만 원. 이탈리아의 마르코 로시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SAMPT 미사일 한 발값의 200분의 1이네요. 그날 오후 더욱 놀라운 시연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악천후 상황 대응이었습니다. 레이저의 약점인 날씨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영진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인공 안개를 발생시킨 상황에서 드론 50대가 접근했습니다. 예상대로 천광의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격추율이 60%로 감소했죠. 역시 날씨의 영향을 받네요. 프랑스 대표가 실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추가 방공 시스템들이 가동됐습니다. 천궁 미사일 K-30 대공포 그리고 전자전 시스템까지. 통합 방공망으로 운용하면 날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천광이 60% 처리하고 나머지는 기존 시스템이 담당하는 거죠.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50대 모두 격추됐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접근법이군요. 톰슨 중령이 감탄했습니다. 단일 시스템의 완벽함보다 통합 시스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날 저녁 나토 대표단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10년간 찾던 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뒤랑 준장이 인정했습니다. 독일도 천광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밀러 박사가 말했습니다. 영국 국방부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윌슨 중령도 동의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공식 제안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톰슨 중령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 협력을 제안한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우리 자체 개발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요. 톰슨 중령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검증됐으니 협력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나토 보이지 않는 방패 훈련에 한국의 천광이 공식 참여했습니다.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12개국 장성들이 참관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대규모 드론 포화 공격이었습니다. 500대의 가상적 드론이 나토 주요 시설을 공격하는 상황이었죠. 기존 나토 방공망으로는 150대 정도밖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광 6대가 추가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총 472대 격추, 격추율 94.4%. 훈련 통제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각국 장성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우리의 방공 개념이 너무 구식이었다. 폴란드의 야누시 코발스키 장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게 많다. 이탈리아의 루카 페라리 장군도 동의했습니다. 체코도 천광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체코의 파벨 노바크 장군이 선언했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공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목격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천광 시스템은 나토 방공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나토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네, 우리는 한국을 나토 플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이 답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잉그리드, 오늘 역사적인 순간을 봤어. 나토가 한국에게 고개를 숙인 거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우리 아이들 세대는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건가요? 그럴 거야. 한국이 만든 기술 덕분에. 그렇게 2026년 한국은 나토의 공식 방산 파트너가 됐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에게 배우고 싶어 했으니까요. 2027년 봄 저는 다시 한번 서울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한국 방산협력 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서였습니다. 지난 3년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이 도시에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아 박사님 3년 만에 다시 뵙네요. 김민준 박사가 반가운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 박사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독일 방공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어요.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등 주요 도시의 방공망이 한국 기술로 무장했죠. 독일뿐만 아니에요.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47개국이 천광을 도입 검토 중입니다. 호텔에서 받은 브리핑 자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방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겁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급성장을 보세요. 김 박사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2024년에 234억 달러로 세계 9위였는데 2025년에는 318억 달러로 7위까지 올랐어요. 정말 빠른 성장이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성장은 전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기술 파급 효과였습니다. 천광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레이저 기술이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의료용 레이저, 산업용 레이저, 통신용 레이저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하고 있어요. 김 박사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삼성, LG, 한화가 세계 레이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글로벌 방공 전략 세미나에서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우주 기반 레이저 방어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박성호 박사가 발표했습니다. 2030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주에서요? 미국 국방부 대표가 놀랐습니다. 네, 인공위성에 소형 레이저를 탑재해서 지구 전체를 방어하는 시스템입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천광의 우주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이 얼마나 멀리 앞을 내다보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직 지상 레이저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은 벌써 우주로 시선을 돌린 겁니다. 미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제가 궁금해했습니다. 펜타곤에서 공동 개발을 제안했어요. 장 상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는 조건이죠. 그날 저녁 한강을 바라보며 산책하던 중 저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편견 어린 시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잉그리드, 한국이 정말 대단해.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우러러보고 있어. 그래서 당신도 한국어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막스와 안나도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제 아이들은 케이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방산 기술과 함께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었죠. 다음 날 협정 체결식에서 독일의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방공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혁신적 사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화답했습니다. 독일과의 협력은 한국 방산의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함께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 갑시다. 협정 체결 후 저는 개인적으로 박성호 박사와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어떻게 이런 혁신을 이뤄낼 수 있었나요? 제가 진심으로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남들과 다른 길을 걸었어요. 박 박사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적을 추구했고 완벽보다는 실용을 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철학인가요? 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박 박사가 웃었습니다. 10년 후에 완벽한 시스템보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80%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 순간 저는 한국 성공의 비밀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 완벽함을 추구한 게 아니라 현실적 필요에 맞는 최적해를 찾은 겁니다. 마지막 날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으로부터 배우는 혁신의 교훈이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유럽의 안보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건 한국밖에 없다. 한국은 기술의 혁신을 넘어 사고의 혁신을 이뤄냈다. 우리는 한국을 참고하고 따라잡아야 한다. 인천공항에서 베를린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실용적 해답을 찾는 것.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도시 위로 펼쳐진 보이지 않는 레이저 방공망을 생각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하늘을 빛으로 지키는 시대가 왔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천광의 수출 계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산의 패러다임이, 무기의 철학이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드레아 슈타이너도 그 변화의 증인이자 전도사가 되어 독일로 돌아갑니다.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을, 혁신의 진정한 의미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닌 불가능한 기술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강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그 나라 덕분에 세상은 한 발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자부심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